통화 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하는 그레이통의 생명과학2 디딤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바로 엽록체이죠. 엽록체는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으로 쌓여 있는 구조이고 광합성을 하는 식물과 조류에서 관찰됩니다. 광합성을 하는 세균인 남세균은 엽록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잎의 단면을 보면 유조직에 해당하는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에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 엽록체를 보면은 동전이 쌓여 있는 것과 같은 그라나라는 구조가 있고요. 그라나를 이루는 하나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합니다. 틸라코이드도 막으로 되어 있고요. 외막과 내막 안쪽에 기지를 스트로마라고 합니다. 스트로마와 틸라코이드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틸라코이드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틸라코이드 막에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요소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기에는 빛을 흡수하는 광합성 색소들이 단백질과 함께 결합된 복합체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장소가 바로 틸라코이드 막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와 비교해서 이런 보기가 나올 수 있죠. 내막에 전자 전달계가 존재한다. 네, 엽록체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엽록체는 틸라코이드 막이라는 것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스트로마를 보면요. 엽록체의 기질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유기물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가 있습니다. 이 켈빈 회로를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DNA와 RNA가 존재하여 자기 증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리보솜이 존재하여 단백질도 합성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광합성 색소가 필요한데요. 이 색소들은요, 광합성에 필요한 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자, 두 가지 대표적인 색소,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가 있는데요. 엽록소는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광계에 존재하고 엽록소 A, B, C, D 등이 있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 및 조류에는 공통적으로 엽록소 A가 있는데요. 이 엽록소 A를 다른 말로 반응 중심 색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B, C, D는요, 보조 색소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안테나 색소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 카로티노이드도 마찬가지로 보조 색소입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여러분이 이 카로틴과 잔토필 두 개를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엽록소가 잘 흡수하지 못하는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엽록소로 전달합니다.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빛에 의해 엽록소가 손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카로티노이드입니다. 황색이나 적색을 띠는 색소들이 카로티노이드고요. 엽록소는 주로 초록색을 띱니다. 자, 여기에 광합성 색소 분리 실험이 나와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요. 시금치 잎에서 광합성 색소를 추출할 건데 잘게 자른 시금치 잎을 막자사발에 넣어 으깹니다. 이때 메탄올과 아세톤을 함께 넣어주게 되고 시금치 잎에서 나온 색소들이 추출되게 되죠. 잎의 색소 추출액을 가지고 이 크로마토그래피 용지에 모세관이나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점을 찍는데요. 한 번 찍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여러 번 반복해서 찍어야 이 색소들이 잘 농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농축된 색소 원점을요, 이제 전개할 건데요. 전개액은 유기용매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광합성 색소는 물에 녹지 않는 수성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전개를 하는데요.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용매 전선이라고 하는 이곳까지 올라왔습니다. 광합성 색소는요, 유기용매를 따라 4가지로 분리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색소가 여러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분자량이 작으면서 전개액에 잘 녹는 성분은 이렇게 멀리까지 갈 수가 있고, 종이와의 친화력을 흡착력이라고 하는데 종이와 꼭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잘 이동하지 않는 색소나 분자량이 큰 색소는 이렇게 멀리 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특정 색소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서 전개율을 각각 측정했는데요.
자, 전개율은 원점에서 용매 전선까지의 거리 분의 원점에서 특정 색소까지의 거리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개율이 가장 큰 것은 카로틴이고요. 전개율이 가장 작은 것은 엽록소 B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 전개율이 큰 카로틴은 분자량이 작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개액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종이에 대한 흡착력은 작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개율이 큰 순서대로 여러분이 외워두세요. 이 카로틴의 카, 그리고 잔토필의 잔, 우리 타잔이 아니고 카잔이죠. 그리고 엽록소 A, B. 그래서 카잔, 아빠. 네, 카잔, 아빠. 이렇게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광합성 색소들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어느 파장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지를 이 그래프로 나타낸 게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반응 중심 색소 엽록소 A는 자색과 청색 사이, 청자색광이라고 해요. 그리고 적색광이죠. 엽록소 B도 비슷한 지점에서 이렇게 빛을 많이 흡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엽록소 A, B가 녹색 쪽에서는 낮은 흡수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색광은 반사하거나 그냥 투과시키기 때문에 우리 눈에 식물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카로티노이드는요, 엽록소 A와 B가 흡수하지 못하는 이 영역 파장대, 녹색 쪽이죠. 녹색광을 흡수하여 광합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요, 어느 파장의 영역에서 광합성을 잘 하는지 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 이 왼쪽 흡수 스펙트럼과 오른쪽 작용 스펙트럼이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광합성 속도가 가장 높은 곳이 여기 이제 청자색광 쪽, 그리고 여기 적색광 쪽이니까 엽록소가 가장 잘 흡수하는 파장대에서 광합성이 가장 잘 되는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엽록소가 흡수하지 않는 이 녹색 영역은 바로 카로티노이드가 빛을 흡수해서 이 파장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광합성의 전체 과정을 살펴볼게요. 광합성은 비대노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인데요. 반응 결과 이 산소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으로 광합성을 나타낼 수 있고, 세포호흡 과정을 해당 과정, 피루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한 것처럼 광합성도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명반응을 보면요, 포도당 합성에 필요한 ATP와 NADPH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자, 세포호흡 과정에서는 탈수소 요소의 조요소로 NAD+가 작용해서 물질을 산화시키는 역할을 했죠. 광합성에서는 NADP+가 탈수소 요소의 조요소로 작용한다는 것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틸라코이드 막에 바로 광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광계에서 비대너지를 흡수해 ATP를 합성하고 NADP+가 NADPH로 환원됩니다. 이 과정에서 물이 분해되고요, 산소가 발생하죠. 이것을 물의 광분해라고 합니다. 이 물의 광분해는 정확하게 말하면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진행된다는 것 영반응에서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탄소 고정 반응인데요.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ATP, NADPH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합성하는 단계예요. 바로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데, ATP와 NADPH가 스트로마 쪽에 존재해야 여기에서 CO2를 환원시키는 켈빈 회로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때 ATP는 가수분해되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NADP는 NADP+로 산화되어 전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NADPH와 ATP가 켈빈 회로에 사용되고,
그리고 이 켈빈회로에서 다시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된 재료들이 나오게 되고 NADP 플러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NADPH와 ATP로 전환되기 때문에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은 함께 일어나야 광합성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벤슨의 실험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때 바로 빛이 필요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벤슨이 실험을 했는데요. 하루 동안 이렇게 암실에 식물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빛이 없는 곳에서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CO2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광합성 속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여기서는 광합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B와 E를 보면 빛을 주고 CO2 공급은 차단하였습니다. 여전히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빛을 주지 않고 CO2를 공급해준 첫 번째 A와 똑같은 상황을 이 C에서는 만들었는데 광합성이 잠깐 일어났다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반면에 F는 CO2를 공급하면서 이번엔 계속적으로 빛을 쬐어줬더니 바로 광합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벤슨은요, 몸과 광합성에는 두 가지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A 구간과 C 구간 이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A 이전에는 빛이 없어 이제 명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C 이전 이제 구간 B에서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명반응이 일어났어요. 이 명반응에서 나오는 산물 ATP와 NADPH가 있어야만 이산화탄소가 공급됐을 때 바로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도당이 합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C 구간에서는 이 명반응 산물이 다 소모가 되면 더 이상 포도당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C 구간과 달리 F 구간에서는 빛을 계속 비추었기 때문에 명반응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CO2를 공급하기 때문에 포도당 합성에 필요한 탄소 고정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 즉 결론은 이 가를 통해서는 빛이 필요한 단계도 있고 CO2가 필요한 단계도 있겠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었고요. 나에서는 광합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빛과 CO2가 모두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광합성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을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